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D, 저는 오진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가상자산 업계가 국회로 시선이 향하고 있습니다. 네,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기 때문인데 특히 올해는 가상자산 업계에 루나테라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이 투자자 보호가 잘 되고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관련해서 증인 여러분들도 신청이 돼서 지금 아마 국감장에 설 것 같은데요. 사실 투자자 보호라고 할 수 있는 건 투자자 피해를 입증할 수 있을 만한 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아직 그 법이 제대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방법이 제대로 없는데 이게 앞으로 법이 빨리 제정이 돼가지고 예. 투자자 피해가 더 이상 코인 시장에 너무 만연한다라는 말이 좀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크립토 투자의 피해를 줄이는 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인포맥스티 오늘도 저희가 꽉 찬 블록이 돼서 디지털 세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차고 넘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균형 잡힌 전문가의 인사이트, 식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인포맥스 인사이트인데요. 오늘 어떤 분 모셔볼까요? 네, 바로 백용기 체이널리시스 한국 지사장님이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위 돈이 몰리는 곳, 대박 수익률이 몰리는 곳에 사람도 있고 굉장한 투자에 대한 그런 관심도 모이기 마련인데 여기서는 현혹하는 사람들이 꼭 생기기 마련이에요. 문제가 생기기 마련인데 그래서 오늘 관련된 이야기 채널리시스의 백용기 한국지사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체인얼리시스라는 이름 자체가 체인과 이 애널리시스라는 분석, 합성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블록체인으로 어떤 걸 분석을 한다는 얘기인데 네, 뭘 알 수 있습니까? 네, 저희가 하는 영역은 이제 온체인상에서 발생되는 트랜잭션. 예. 그래서 입금과 출금 전송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트랜잭션들을 분석을 해서 예.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지를 끝까지 추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제 레벨링이라고도 하고 클러스팅이라고 하는데 어떤 엔티티가 그 자금을 송수신을 했는지 그걸 식별하는 작업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누가 받았고 누가 전송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추적을 하는데 가장 집중하는 분야는 저희가 이제 불법 자금들을 송수신하는 거, 자금 세탁 이런 쪽에 이제 저희가 집중을 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범죄자들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이나 또 가상자산 사업자 이런 쪽에서 이제 실시간적으로 저희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온체인 분석이다, 데이터 분석이다라고 하면 아마 인터넷 나오셨을 텐데 크립토 퀀트가 많이 익숙하거든요. 한국 맞습니다. 회사다 보니까 네, 네. 체이널리시스도 크립토 퀀트와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크립토 퀀터하고는 이제 투자 개념인데 사실 저희는 이제 투자도 하지만은 저희가 이제 2014년부터 설립이 돼서 예. 그 해당 그 블록체인에 관계되는 비트코인부터 해서 이더리움 모든 코인들을 사실 다 그 누적하다 보니까 실제 그 데이터가 이제 힘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한테 그런 정보를 주는 것도 하나의 인사이트를 드리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긴 한데 집중하는 영역은 아까 말씀드렸던 자금 세탁 영역, 랜섬웨어라든지 도난 자금, 또 불법 자금들이 많이 유통이 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자금들에 대한 흐름을 저희가 제공함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포커스는 좀 다른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립토 퀀트가 투자에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하면 네. 체이널리시스는 투자도 네. 물론 포커스가 있지만 맞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네. 약간 범죄 활동 네, 관련된 맞습니다. 분석을 네. 제공하는. 네. 그러면 국내에 있는 수사기관들은 대부분 체이널리시스의 고객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 2016년부터 실제 저희 제품들을 사용을 하셨고요. 여러 많은 제품들이 있지만은 지금은 이제 저희 제품을 주력으로 쓰고 계시고 과거에 엠번방, 맞아요. 웰컴 투 비디오라고 사실 하는데 거기에도 상당한 저희가 기여를 해서 검거하는데 일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좋은 일 하시네요. 확실히 보안과 관련된 거, 이게 블록체인은 네. 개방성이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볼 수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보안 관련 흐름을 추적하는 역할을 하고 계신데 네네. 최근에 이제 범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네네. 보안 관련이다 보니까 네네. 소매 넣기라는 단어가 네. 이제 크립토, 뭐 코인 이런 거 검색해 보면은 범죄란에 같이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예, 말 그대로 소매. 뭔가를 넣었다라는 소매 치기는 얘기잖아요. 아는데 그렇죠. 뭔가를 넣었죠. 네네. 넣었는데 지갑에다 넣는 거죠. 어? 자, 개인으로 봤을 때는 그 자기 지갑에 사실 어떻게 보면 정체불명의 NFT나 코인, 토큰이 들어온 거예요. 대포 통장이네요. 물론 이제 대포 통장이라 하긴 그렇고요. 무작위적으로도 사실은 이제 사기 범죄자들이 이런 행위를 하는데 합법적이지만은 에어드랍이 이제 대부분 무상 지급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자기 지갑에 뭔가가 들어왔어요. 들어왔으면은 궁금하잖아요. 네네. 뭐 NFT가 들어왔으면은 클릭을 하게 되죠. 그러면 클릭하는 순간 사실 악성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그게 이제 가장 무서운 건데. NFT도 그게 됩니까? 그럼요. 어. NFT나 코인 다 사실 소프트웨어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그 처리 기록에 대한 것들을 남기기 때문에 그 예. 데이터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트랜잭션에 대한 기록이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예. 그 취약점을 이용해서 악성 코드가 심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결국은 그 지갑에 있는 그 자산들이 다른 데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범죄자들이 노리는 것은 대부분의 어떤 이런 그 뭐 에어드랍을 통해서 무상으로 지급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목적을 갖고 있냐면은 탈중앙화 거래소로 정상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사이트로 이동을 시켜요. 결국은 피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거기서 목적은 뭐냐면 개인 지갑, 주소, 그러니까 개인 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가장 중요한 게 그 비밀번호가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지갑의 비밀번호를 만약에 잊어버리게 되면은 또 시드 군문이 있죠. 뭐 메타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12개 군문이 있잖아요. 그걸 차례대로 넣으면 결국은 그 지갑을 복원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럼 결국은 그 지갑의 통제권을 그 범법자들한테 넘기게 되는 거죠. 사기꾼한테. 어. 그러니까 이 통제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넘어간다라는 얘기는 네. 그 자산들이 불법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취되는 거죠. 도난.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정확히 우리가 왜 핸드폰 문자 받았는데 이상한 거 네. 클릭하게 되면은 갑자기 딱 그거라고 핸드폰에다가 보시면 돼요. 뭐 네. 심어가지고 거기 네. 다 털어가잖아요. 비밀번호 맞습니다. 같은 걸. 네. 그게 이제 피싱이고 네. 그래서 모르는 어떤 URL은 전체 클릭하지 누르지 마라. 말라. 메일도 하지 자기가 마라. 모르는 첨부 파일은 누르지 마라. 네. 사실 이게 전통적인 사실은 기법이 그대로 가상 자산에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새로운 기법은 사실 아닙니다. 단지 이제 이 가상 자산 쪽에서 이런 고수익을 노리는 사기 범죄자들이 이런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금액을 갈취를 했다라는 게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셋업 범죄 같은 거군요.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틀 지어놓고 거기에 들어오게 하면은 돈을 요구하거나 정보를 갈취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러 가지 이제 코인 관련된 그 오픈 카카오톡방 네네. 같은데 가입을 예. 했는데 네, 언젠가 한번 쫙 들어왔어요. 무슨 사이트 에어드랍 절대 받지 마세요. 네. 라고 그거 하면은 이제 털린다라고 지갑 털린다라고 맞습니다. 그런 수법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뭐 저만 하더라도 이제 핸드폰 문자를 많이 받아요. 뭐 예. 주식 리딩방이라든지 예. 가상자산 리딩방도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럼요. 저도 많이 봤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거기서 의심스러운 어떤 URL은 네. 반드시 이제 클릭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게 결국은 이제 해킹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무섭습니다. 아, 정말 무섭습니다. 네. 누르면 안 됩니다. 가상자산 업계는 예전부터 이런 사기 같은 게 사실 좀 만연했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그런 스캠이란 단어라든지 이런 네네. 이 영어긴 한데 우리가 네네. 알 수 없는 영어지만 가상자산에 항상 붙어 나오는 범죄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게 있었습니까? 지금 이제 스캠은 결국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예. 투자자들을 현혹시켜서 결국은 불법적으로 하는 행동들을 말하는 사기 행각이죠. 결국은 사기. 스캠은. 예, 그래서 과거부터 있어 왔었고 그 유형은 되게 다양합니다. 사실은 원래부터 이제 그 스킴을 목적으로 만든 그런 초보 스킴도 있고 또 이제 중급 스킴이라 그래서 주급. 이것도 이제 그 사기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상장까지 간 거죠. 와. 근데 사기 이제 코인이 상장까지 예, 갑니까? 상장까지가 이제 거래소에? 중급으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되고 어. 그 가장 그 고급은 고급은, 뭐냐면은 자 좋은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코인을. 네네. 이 사람의 의도는 사기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거 백서를 수행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업,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포기하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또 피해가 발생하는 그게 이제 지금 세 가지 유형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고급
단계는 네. 약간 어떻게 보면은 실패 아닌가요? 실패입니다. 실패. 네. 예. 실패로 분류하는 게 맞고요. 음. 그 대표적인 예가 사실은 그 폰지 사기죠. 네. 폰지 사기는 이제 뭐 1920년도로 돌아가게 되면 그 이탈리아 그 폰지. 금융인 찰스 폰즈가 사실 처음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새로운 사기 수법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사기 범죄자가 있고 또 초기 투자자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선발 투자자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후발 투자자가 있고 신규 투자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윤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은 없으면서 결국은 후발 투자자들을 금액을 가지고 또 그 초기 투자한 사람들한테 이제 배당을 줌으로써 나타나는 그 전통적인 그 금융 다단계 사기 수법이 이제 이 스캠의 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되는 코인이 이제 스캠 코인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은 스캠은 이제 뭐 ICO라든지 이런 네. 투자 모집이 불법이 됐기 때문에 네. 좀 줄어든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스캠 같은 경우에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추세는 이제 줄어드는 추세인데 왜냐하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네네. 예. 하지만은 그 여전히 어떤 피해액은 매년 비슷한 형태가 되고 단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별적으로 피해액이 증가하는 어떤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죠. 네, 화면에 지금 네네. 그래프가 나오고 있는데 네. 연도별로 갈수록 지금 누적된 스캠 사기 자산 가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네. 올라가고 있는데 조금 꺾인 면이 좀 있긴 하네요. 네, 게다가 그렇습니다. 올해는 상당히 낮네요. 규모 자체가. 네네. 적네요. 사실은 예상되시겠지만은 일단은 가상 자산 가치가 하락을 했죠. 아, 네, 그러네요.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저 수치로 봐서는 한 65% 정도 작년 대비 그러네요. 하락한 걸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스캠은 있더라도 가상 자산의 가치, 그냥 가격 자체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가치가 좀 떨어져 보이는 네네. 그런 효과도 있군요. 어떻게 네네. 보면 저 연도별 스캠 사기로 보니까 예. 아까 그 네. 고급형 스캠, 네네. 중급형 스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냥 코인 프로젝트 실패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네네. 때문에 2019년에 가장 예. 누적 네. 피해액이 많은 이유가 네. 당시 ICO가 활발했기 맞습니다. 때문에 저렇게 네. 많이 일어났던 거고 최근 네네. 들어서는 사실 ICO는 그닥 붐이 없어서 사람들이 최근 웬만하면 사라졌죠. 네, 웬만하면 사라졌고. 돈을 안 넣기 때문에 저렇게 지금 낮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또 분석을 해보면은 그 피해자들의 어떤 그 이체되는 금액을 봤을 때 이제 최근 4년간에서 올해가 가장 낮거든요. 네네. 네. 낮기 때문에 사실 피해 금액이 감소하는 것은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보다는 스캠의 규모나 그 가치, 네. 전체 가치는 좀 떨어졌는데 네. 그러면 오히려 해킹 맞아요. 같은 뭐랄까 뭔가 이제 후벼 네. 파는 그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이런 스캠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좀 다른 화면이긴 한데 네네. 예. 그 가상 자산과 또 스캠의 수익이 비례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표현하는 아, 거죠. 그러네요, 뭐 당연한 진짜. 얘기인 것 네네네네. 같아요. 그걸 이제 올해 1월부터 저희가 통계치를 내보니까 같이 움직이는 형태로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가서 말씀을 좀 들어보면 예, 예. 그 실제 그 피해액은 아까 이제 그 다음 아까 페이지를 좀 보시면은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 올해 7월까지 그 누적된 해킹 그 금액이 해킹 금액. 예, 네. 해킹 금액이 이제 한 19억 달러 아, 이 네.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는데 주황색이 올해죠. 예. 네네 그렇습니다. 해킹 그 누적 작년에 금액이, 비해서는 네. 약 50% 이상이 이제 증가된 그러네요. 많이 늘었네요. 예, 그래서 이제 타겟을 이제 해킹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음. 스캠 사기는 좀 많이 알려졌고 맞아요. 또 어차피 가상자산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있는 돈을 빼는 거. 해킹을 통해서 끄집어내는 게 더 수익이 나기 때문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풍선효과죠. 스캠이 결국은 이런 해킹으로 해킹으로. 이전하는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 저 수치에서는 정확하게 그걸 표현하고 있고요. 사실 7월까지만 저희가 표현을 했는데 실제 9월. 8월도 보면은 여러 해킹 사건들이 굵직굵직한 해킹 네네. 사건들이 발생했거든요. 노마다부터 해서 솔라나 지갑 해킹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뭐 한 2억 이상의 불 이상의 와. 그 해킹들이 발생을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연말까지 가게 되면은 그 수치가 상당한 양이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작년 해킹 규모를 뛰어넘을 예, 것으로 뛰어넘을 본다.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하자면 네. 범죄 총량이 있다면 이 투자 사기, 네네. 스캠은 좀 줄었으나
네. 반대편에 있는 해킹 사건이 많아지면서 네네. 지금 이런 그래프가 나왔는데 네. 근데 우리 흔하게 사람들이 블록체인을 해킹 안 당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럼 어디서 많이 당하는 겁니까? 사실 그 블록체인의 딜레마, 트레바라고 하는데 예. 그 중요한 게 탈중앙화가 하나가 있고요. 예. 다음에 이제 보안성이 있고, 다음에 이제 확장성이 있잖아요. 사실 그 해킹이라는 부분은 그 내용을 바꾸겠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 전통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뭐 피싱이라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런 통제권을 뺏어가는 형태. 뺏어가게 되면 결국은 그 자금을 손쉽게 어디로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의 그 데이터 그 자체를 뭐 해킹한다기보다는 갖고 있는 그런 지갑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해킹으로 인해서 이런 피해액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이제 저희가 이제 해킹을 좀 더 말씀드리면은 주목하고 있는 게 이제 라자러스 그룹입니다. 북한의 그 해킹 그룹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현재까지 분석한 거에 의하면은 얼마 전에도 발표를 했는데 예. 약 10억 불, 1조 4천억 정도의 금액이 라자러스 그룹에 의해서 해킹된 금액으로 저희가 북한에 의해서. 북한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군요. 외화벌이 예, 최전선에 그렇습니다. 있네요, 진짜.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희가 이제 미 국무부 쪽에서 네.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저희가 3천만 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저희 채널리스 회사가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와. 그래서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자금 조성을 하는 데 싫어하겠네요. 있어서 방해 예. 회사로 의미야. 그렇게 벌써 간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 해킹 관련돼서 좀 비율을 들어 설명드리자면 네. 이런 비율 쓰신 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지갑이 있잖아요. 지갑에 제가 10,000원짜리 한 장을 넣어놨는데 네. 이 지갑에 있는 10,000원짜리는 변하지 않아요. 예. 근데 지갑은 누가 훔쳐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겁니다, 바로 블록체인 아. 해킹이. 만 원은 거기 그렇죠. 그대로 있긴 만 원은 한데 거기 그대로 그렇죠. 있는데 그 금액을 바꾸지는 않죠. 바꿀 네. 수도 없고. 그럼 2만 원을 네.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지갑은 진석 씨가 훔쳐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 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딱 정확한 표현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겁니다. 그 지갑 자체를 가져가는 거. 아까 통제권이라는 얘기를 자꾸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거기에 대한 개인키를 가지면은 그 지갑에 있는 자산들을 옮길 수가 있잖아요. 그걸 불법적으로 이제 옮기는데 중요한 건 또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블록체인의 투명성을 얘기하고 싶어요. 예. 네. 그건 뭐냐면은 그 지갑이 해킹이 됐다 하더라도 얘가 어디로 갔는지를 저희가 추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블록체인 분석 기업들이 하는 역할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디파이로 가든가 아니면 또 보통 이제 개인 지갑으로 가서 얼마 정도 있다가 이제 캐시아웃을 하기 위해서 거래소로 가는 그런 어떤 추세인데요. 물론 이제 중간에 이제 뭐 믹싱을 한다든가 더 추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또 기법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블록체인의 투명성으로 인해서 결국은 추적이 된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는 게 사실 후반부에 저희가 이제 예방책도 여쭤볼 예정인데 네. 만약에 개인 지갑이 탈취가 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제가 뭔가 복구를 받거나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탈취를 했다라는 것은 이미 그 해킹이 비밀번호가 된 거고요. 노출됐다라는 예. 거잖아요. 이미 통제권이 넘어갔기 맞아. 때문에 어. 그거는 이미 이제 지난 부분이 되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이 자금이 어디로 움직였는지 이런 부분들을 수사기관을 통해서 추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수사기관에 가면 이 느낌적인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경찰이 협조를 잘 안 해준다라는 얘기들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해킹당한 규모가 좀 커요. 네. 이런 분들은 체인얼리시스에 가가지고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복구를 하면 수수료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런 제안도 많이 받았습니다. 아, 네. 근데 저희는 이제 B2B이기 때문에 아. 개인을 상대하지는 않고요. 그런 경우는 오히려 피해액이 클수록 예. 수사기관 쪽에 의뢰하셔가지고 그에 대한 수사 진행을 하는 것이 직접 수사를 하는 바람직하기 편이 때문에. 저희가요? 직접 수사 아니요 경찰 쪽에서 경찰로 가라. 예. 물론 이제 경찰 쪽에서는 이 가상자산 관련되는 범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맞아요. 수사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밀리는 자금 느낌. 금액이나 또 증거가 없거나 뭐 물증이 없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대부분 시간이 걸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 사기 어떻게 보면 이런 해킹 피해자들이 많은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체인얼리시스에 가서도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리기는 어렵다. B2B 서비스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를 차려서 가면 되겠군요. 네네. 뭐 개인의 역량에 따라 다른데 예. 사실은 이제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공개된 툴이 있어요. 아, 네. 그런데 이제 그걸 일반인이 보기에는 너무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떤 시각화해서 좀 더 분석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서비스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수사기관이나 또 거래소,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에 문의를 하시면은 아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블록체인, 그 크립토 사기하면 사실 저희가 스캠, 뭐 투자자 모집 사기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네. 사실 뭐 어두운 세계, 지하 세계 이걸 뭐 다크넷이라고 하더라고요. 다크하죠. 다크넷. 맞습니다. 네. 여기도 문제가 상당히 됐습니다. 뭐 마약 거래에 사용된다든지 맞습니다. 이쪽은 네.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제 도표를 보시면은 예. 3월까지는 성장세를 이루었죠. 그 다크넷 시장이. 꺾였네요. 그러다가 이제 4월부터 해서 완만한, 그러니까 작년 대비는 상당히 많이 네네네. 감소했죠. 네. 그래서 이제 43% 정도가 이제 감소를 했는데 결정적인 이유는 그 4월 5일 어떤 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러시아 하이드라 마켓이 그 제재를 받고 폐쇄가 되었습니다. 아. 러시아의 다크넷인가요? 예, 이것이?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이 다크넷 쪽에서 하이드라 쪽에서 하는 것이 지금 금방 말씀하신 마약 거래. 마약 거래. 예. 예. 90% 이상이 그 사실은 이 하이드라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중심되는 허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저걸 보면서 약간 드는 네. 의문은 저렇게 폐쇄할 수 있는 다크넷이면 지금 문제가 된 다크넷은 다 폐쇄시켜 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는데 네네네. 예, 계속 이제 저런 그 다크넷 마켓들은 계속 그 동유럽권이나 네네. 사실 이런 치외 법권 쪽에서 그 어떤 서버를 만들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실제 그렇게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런 다크넷 마켓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고수익 네네. 그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많은 어떤 거래를 자기들 그 시장을 통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움직이고 도망가고 추적을 피하고 하기 때문에 뭐 폐쇄 조치를 해도 하려고 해도 이게 막막한 경우가 많죠. 근데 하이드라 마켓은 워낙 알려진 네. 그 큰 마켓이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이제 나서서 제재를 취했고 또 폐쇄가 된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아까 이제 금방 보여주셨는데 예. 좀 특이한 현상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요. 네네. 자 그러면 하이드라 마켓이 폐쇄가 되면 그러면 더 이상 다크넷 활동은 안 하느냐? 그렇지는 네네. 않아요. 즉 보시는 지금 화면처럼 예. 오히려 그 거래 건수는 예금 건수는 늘어났죠. 그러네요. 그건 뭐냐면은 영향이 없어 보이네요. 아까 금액은 줄었는데 예. 건수는 네네. 늘었네요. 근데 결국은 이거예요. 그 하이드라 마켓을 이용했던 사용자들이 대체 시장을 찾는 거죠. 왜냐하면은 포기하지 않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아까 말씀하셨던 다른 다크넷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저와 같은 자금 흐름에 발생을 한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범죄 이 크립토를 이용하려는 움직임은 계속해서 뭐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은데 가상자산 범죄 하면 또 이제 떠오르는 단어 러그풀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저는 이 단어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요? 이게 대체 네네. 뭡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러그는 아시죠? 양탄자 네네네. 이렇게 깔려 있는 양탄자. 네. 풀은 당기는 거죠. 그러면 그 양탄자에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양탄자를 당기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겠죠. 사람이 넘어지잖아요. 그 사람이 결국은 투자자고요. 그리고 이거를 당기는 사람이 결국은 사기 범죄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당겨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게 만드는 건데요. 이것도 이제 결국은 사기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죠. 올해 이제 대두된 가장 그 비중이 큰 그 사기 중에 하나인데 대략 한 28억 달러 이 정도면 한 4조 정도가 이 러그풀에서만 발생을 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사기가 일어나요? 대표적인 예가 이거죠.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자 좋은 백서를 발행을 네네. 했고 자 사업을 블록체인 사업을 예.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고수익을 바라는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겠죠. 그러면은 이 개발자가 사실 나쁜 마음을 먹고 중간에 프로젝트를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투자금을 갖고 잠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된 피해액이 아까 말씀드렸던 4조 원이나 지금까지 발생을 한 거죠. 이 러그풀 하면은 저는 주로 NFT에서 많이 들어봤거든요. 야, 네네. NFT 무슨 프로젝트가 러그풀 냈대라고 네. 이렇게. 아 그렇게 네. 표현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뭐 러그 당했다 뭐 이렇게 러그 하다고 당했다. 하는데 러브 당했다. 사실은 NFT에서 요즘 이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드러났지만은 실제 코인 쪽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뭐 ICO 아시겠지만은 사실은 가능하지 않는 그런 백서를 가지고
새로운 코인을 개발하겠다라고 해서 결국 투자금을 받잖아요. 예. 유치를 하고 나서 결국은 잠적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NFT 그리고 기존 코인 사실 그 못지않은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액으로 봐서는. 네. 그 NFT가 이제 뭐 플랫폼이라는 걸 기반으로 거래가 또 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사기가 많을 것 같은데 네. NFT 거래량에서 사기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그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작년 자료 보겠습니다. 3분기를 봤을 때는 NFT 플랫폼의 90% 이상이 이 스캠으로 분석이 됩니다. 90%요? 네, 90%. 와, 그리고 너무한데요? 4분기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와. 있고요. 오. 따라서 이 NFT가 화랑을 누리면서 많은 투자 금액이 이제 몰렸죠. 그러면서 이제 이와 같은 사기 금액도 같이 동반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아마 올해도 그 못지않는 비중을 차지할 걸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저기 살짝 지금 제가 해석이 조금 어려운데 NFT 플랫폼에서 불법 주소로 전송된 금액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펀드를 뭐 이렇게 잃어버렸다가 스캠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스캠은 어떤 스캠을 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기를 총칭해서 하는 네. 얘기이기 때문에 금방 얘기했던 러그풀도 해당될 것 다. 같고요. 그리고 아까 뭐 스캠 또 뭐 소매 넣기 이런 것들이 같이 합쳐져서 그냥 스캠이라는 사기로 그냥 큰 범위로 묶어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NFT 플랫폼 자체가 90%가 스캠이다는 아닌 거죠? 그렇죠. 그건 아닙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불법 자금이 이제 유입이 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NFT 쪽에서는 뭐 최근에 각광받기 때문에 주목을 많이 받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왜 이렇게 사기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NFT로 이동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코인에서 예, 코인에서 이제 NFT 쪽으로 뭐 코인도 많은 그런 불법 활동들이 있지만은 예. NFT가 워낙 그 핫했잖아요. 네네.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그걸 타겟으로 하는 그런 불법 활동들이 있다 보니까 그 예. 비중이 상당량을 차지하는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이제 뭐 가상자산 범죄 이제 스캠도 있고 아까 뭐 러그풀도 네네. 있었고 소매 넣기도 있었는데 범죄가 뭐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런 시작부터 끝까지 종교를 좀 한번 사례로 들어보고 싶어요. 어떤 사례들이 좀 있었을까요? 사실 그 사례들은 글로벌하게 많이 발생을 했었죠. 네네. 했었고 저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피니코 그 폰지 사기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한 11억 불 정도의 이제 와. 사기 피해액이 발생을 큰 했죠. 금액이군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월 최대 맥시멈 30%의 월간 수익이 발생하는 걸로 월입니다. 예. 연이 아니고요. 월 예, 30% 그러다 보니까 수익을 보장하면서 돈을 끌어모은 예,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들어갔고 예. 그로 인해서 이제 피해액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량 발생을 했던 거죠. 어.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2021년 그리고 2020년 사실 뭐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피해액은. 근데 건수를 보시면은 2020년 같은 경우는 한 1,000만 건 정도가 이제 발생을 예. 했고요. 그리고 2021년 같은 경우에는 한 400만 건이죠. 그러면 사실은 건수는 줄었지만은 그 피해액은 피해자들의 피해액은 증가했다라고 예측이 되겠죠. 건당 피해액이 커지고 네. 있다. 대형 그렇습니다. 사기 프로젝트가 많았네요. 그렇죠. 한 번 사기를 치게 되면은 그 피해액이 커진다라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경각심을 이제 일으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수가 이제 이 사기에 연루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한 번 사기를 이렇게 당하게 되면은 큰 피해액이 발생한다라는 것은 크게 시사하는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가 뭐 건당 피해액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왜 이게 계속 늘어난다고 보세요? 결국은 뭐 여러 형태의 그 홍보를 하죠. 예. 이런 투자 사기 유형 또 많은 교육도 하지만은 실제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피싱이라든지 이런 거에 결국은 초기부터 결국은 연루가 되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금액 전체가 다 날아가는 형태가 되기 아이고.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좀 왕왕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이 맞아요. 이런 피해액을 받은 뭐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들은 거는 뭐 몇백억까지 제가 알기로는 개인이요? 개인이 와. 아이고. 그 피해를 입은 사례도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런 범죄들 솔직히 우리 뭐 뉴스에서 많이 보는데 네. 잡으면 처벌이 됩니까?
혹은 고상 받을 수 있습니까 개인들이? 우선 처벌 부분을 먼저 말씀을 예. 드리면 이 경찰청 통계 자료를 보시면은 대략 그 한 2,000명 정도가 최근 5년간에 걸쳐서 검거가 됐습니다. 아니 검거하고 처벌은 별개 문제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검거까지 검거 예, 검거를 해야지 결국은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예. 그 처벌 기준은 이제 주로 적용하는 법은 사기? 유사 아니, 수신? 사기보다는 유사 수신행입니다. 아, 네네네. 그리고 이제 방문 판매법 방판법. 여기에 이제 방판법. 예, 방판법에 위배되는 음. 요즘은 또 자본시장법까지 또 확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법 적용을 하고 그 피해액이 잘 보시면은 작년 2021년이 거의 3조를 넘었어요. 갑자기 폭등을 했네요. 많이 검거를 했다라는 거죠. 저거는 이제 피해 그러니까 가해자 결국은 이제 범법자 수가 증가했고 또 증가함으로 인해서 당연히 그 피해액은 비례하는 것은 맞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까지 그 최근 5년간 한 4조 이상의 피해액이 한국에서만 사실 발생한 겁니다. 이 데이터는 네네네. 경찰청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아마 저기 지난해 피해액이 갑자기 급증한 거는 지난해 굵직했던 사기가 2건 있었거든요. 하니까 네. 하나가 V글로벌이라는 예. 대규모 네, 네, 네. 거래소 사기가 있었고요. 하나가 네. 또 코인업이라는 대통령 사진을 무단 도용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그 사기 사건이 네. 아마 잡혀가지고 피해액이 갑자기 네. 급증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범죄를 검거를 할 때는 기준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유사수신으로 많이 한다라고 했는데 이 유사수신 부분이 애매한 게 이 코인이 그러면 과연 이 금전이냐라는 부분 그렇죠. 때문에 네. 실제 재판에 가서도 이게 뭔가 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보상해줄 만한 정도의 처벌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걸 입증하는 것도 사실 힘들고 음. 또 입증을 했다 하더라도 현행 법상으로 과연 어떻게 처벌을 할 거냐. 네. 이게 사실은 좀 사각지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투자 행위인데 네. 이걸 왜 우리가 뭐 이렇게 처벌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이제 사기꾼들은 맞습니다. 주장을 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걸 입증하기가 또 쉽지는 않아요. 음. 왜냐하면은 본인이 부정을 하게 되면은 또 이제 검사나 수사기관 쪽에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물론 투명성은 있지만은 그 인과관계를 또 설명하고 하는 부분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일반인들한테는. 그럼 그렇게 검거가 되면 네. 처벌되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그거는 이제 경찰 쪽에서 알고 있겠죠. 예. 왜냐하면은 지금 통계치로는 사실 저 수치가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자료고요. 저기서 이제 검거 현황이지 과연 처벌은 얼마나 맞아요. 됐는지는 사실 공개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개인정보 보호법도 있고 하기 사실 때문에 법무부 쪽에다가 예, 예. 물어봐야 되는 그런 자료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금융감독원 관련돼서 이거 좀 기사를 쓰려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네. 그 금감원에 있었던 이제 조사관 분이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네. 이게 처벌을 하려면 피해가 입증이 돼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피해가 입증하면 나 피해자예요 하고 손드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우리 코인 다단계로 그러니까 사기 당하신 분들이 나 피해자라고 나서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말하면 맞아요. 야 그나마 내가 1억 투자했는데 1,000만 원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 텐데 이게 만약에 계속 유지가 되면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내가 피해자예요라고 해서 이 주범을 처벌하게 되면 나는 1,000만 원도 못 받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피해 사실을 밝히질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네. 그래서 실제 조사가 들어가서 검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처벌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피해 사실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거 맞습니다. 입증이 어렵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약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그분들 멀쩡하게 놔둬도 본인들 그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확률은 지극히 낮다라는 거. 오히려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셔야지 네. 사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는다는 거. 네. 좀 아쉽더라고요 그 부분이. 맞습니다. 이렇게 뭐 범죄가 사실 가상자산을 노리고 그리고 네. 그거를 하는 분들을 노리고 하는 범죄가 상당히 세팅된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네네. 막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네네. 이런 게 계속 늘어나는 추세면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그럼요. 영향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이 가상 자산 요즘은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지만은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 이런 불신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기라든지 사실 그 건전한 투자자들 이런 잠재적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지금 이런 사기 때문에 자금이 이쪽으로 오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뭐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 하더라도 성장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런 불법적인 활동들을 빨리 식별하고 그 피해액을 줄여서
사실 저희가 이제 뭐 지금 뭐 메타버스 또 뭐 웹 3.0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 사실 여러 분야에서 많은 기업들이 활동을 해줘야 되고 또 자금도 유입이 돼야지 발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건전한 생태계를 유지하려면은 이와 같은 특히 이제 사기에 관계되는 스캠 이런 활동들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되고요. 또 피해를 하지 않도록 저희가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뭐 교육도 많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특히 네. 정부나 법적으로 이 정책이나 네. 법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상황에서 어떤 법안이나 규제가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사실은 이제 이런 논의는 지금 많이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뭐 들었습니다. 새삼스럽지는 예. 않습니다. 예. 근데 그 추세를 보면은 지금 특검법이 나와 있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들에 맞아요. 대한 규제잖아요. 네. ISMS를 받아야 되고 또 뭐 실명 계좌를 받아서 원화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가상자산 쪽에 대한 맞아요. 투자자 특히 보호가 또 이제 자금 세탁에 사실 포커스를 뒀지 예. 이용자나 사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아직은 미비하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뭐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여러 그 발의가 된 법안들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그 법안들이 조속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후속 진행을 해줘야죠. 그래서 뭐 그게 신디지털 자산법이든 뭐 업권법이든 어떤 형태든지 간에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의 법이 빠르게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생각보다는 좀 더디다라는 것이 이제 업계 평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뭐 법이야 그렇고 일단 내가 안 당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스캠 사기에 안 당하는 방법이 있다면 구체적인 팁을 좀 알려주십사. 그렇죠. 사실 이거는 뭐 계속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모르시는 분들은 또 새롭게 아마 느끼실 수도 있는데 반복을 무한정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사실 되게 상식적인 거거든요. 근데 첫 번째, 첫 자, 번째. 리스크는 낮고 그 리턴되는 이익은 크다. 이건 일단 의심해 봐야죠. 원금 보장인데 20% 줄게 월 그렇죠. 20%. 그거는 아니에요? 무조건 의심을 해봐야 돼요. 말도 안 된다, 예. 진짜. 그리고 이제 뭐 유명한 유명인 인플루언서가 맞아요. 과도한 마케팅을 한다. 어. 사실 그게 이제 대부분 뭐 오징어 코인도 그렇고 진도지 코인도 그렇게 해서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벤트성 그런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또 신중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엔 NFT까지. 그렇습니다. 예. 예. 뭐 지금 뭐 지루한 원숭이 네네네. 요트 클럽이 빅히트를 치기 때문에 네. 쳤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유사한 형태의 NFT들이 너무나 많이 우후죽순으로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식별할 수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어떤 안목이 있어야지 제대로 된 어떤 투자를 할 수 있을 텐데 네.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쪽에 투자하면은 고수익이 보장돼 이러는 맞아요. 것보다는 백서를 본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하게 되면 첫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재단이 해당 그 제3자의 감사를 받았는지 이걸 첫 번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즘 보면은 한 몇십만 원만 주더라도 감사를 또 해주더라고요. 아이고야. 그래서 감사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감사 결과까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어디서 받았는지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좀 믿을 만한데.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신원 공개죠. 개발자가 자기의 신원을 공개를 하면서 그 프로젝트를 홍보한다. 그러면은 약간의 사기성은 줄어들겠죠. 그럼요. 자기 이름 파는 예, 거니까. 자기 이름을 내놓고 한다라는 것은 뭔가 그래도 신뢰가 좀 가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확실하게 그 신원 개발자의 공개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이 개발자의 그 비중, 그 물량이죠. 코인 네네네. 물량. 이게 지나치게 한쪽에 쏠려 있으면은 사실 위험한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제든지 이른바 네. 먹튀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뭐 탈중앙화라 그러면은 특정한 어떤 조직이나 어떤 특정한 기관에 휩쓸리면 안 되죠, 사실은.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블록체인 자체가 이게 소스 코드가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네. 사실 그 코드를 조금만 아는 사람은 이 코인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많은 코인들이 만들어졌죠. 하지만은 대부분 실패한 케이스가 되는 것이 그 코인을 결국은 거래를 하고 주고받아야 되는데 활성화되지 못했던 거죠. 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제 개발자 쪽에 너무 많은 물량이 이렇게 보유량이 많게 되면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해보다가 열심히 하다가
포기하고 이제 정리하는 수순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피해액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늘 블록체인 관련된 보안 이야기 해봤습니다. 체인얼리시스의 백용기 한국 지사장님과 함께했는데요. 짧게 소감 네.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오늘은 상당히 중요한 자리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가상자산 사업이 좀 더 이렇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그리고 또 가상자산 사업자 또 뭐 수사기관 또 저희 같은 블록체인 분석 기업들이 같이 이제 노력을 해서 결국은 건전한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또 저희는 이제 저희 나름대로 이 블록체인에 신뢰를 주는 것이 저희 미션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블록체인 생태계에 어떤 트러스트를 저희가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해시라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양한 크립토 업계의 이슈들을 썰로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굉장히 재밌다고 하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그게 그냥 커피라면 이건 출연료야. 사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번에 끝나고서 이게 상해가 있을까? 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곳에 다시 모였습니다. 해시라운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번 녹화 때와 마찬가지로 비가 오고 있어요. 비 올 때 이렇게 해서 제가 듣기로는 저희 1, 2회 반응이 그래도 괜찮았다고. 아 그래요? 예, 예. 아니, 뜨거웠다는 말이 재밌게 있던데요. 나왔다고. 또. 네. 이게 또 캐릭터들이 또 워낙 또 확실하시다 보니까. 네. 어떠셨어요? 뭐 지난 방송 나가고 사실 저희가 2화 때 뭐 이렇게 본 것처럼 뭐 미국에서도 난리가 났다 이런 말 했는데 다 뻥이고요. 네. 뭐가 나갑니까? 그 자리에서 했던 거고 여기 3회인데 오늘 이제 보셨잖아요. 어떠셨어요? 가족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뜨거웠던 걸로. 아 예. 그래요? 아 핫했구나 집에서. 예, 근데 뭐 이제 좀 더 재밌게 해줄 수는 없냐 이런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예, 이번- 압박도 조금 받으시고. 그렇죠. 아 예. 그렇군요. 백훈종 이사님. 저희 회사 팀원들이 보고 재밌다고 음. 말을 해줬는데 음. 상당히 가식적으로 느껴져서 그 자본주의의 쩔은 표정으로 말했구나. 네. 정말 재미있어요, 이렇게. 네, 제가 그러셨군요.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했죠. 네. 저는 사실 이렇게 빨리 3, 4위가 잡힐지 모르고 아, 네네네. 좀 이따가 잡히지 않을까? 그래서 얘기를 안 했더니 솔직히 말하세요. 아, 안 할 저도- 줄 알았잖아요. 저도 못 봤어요. 못 봤다고요? 아직 못 봤어요. 아, 정말 솔직하시네요. 네. 그래서- 봤다고도 하실 만한데. 네,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정말 지난 방송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하드캐리 아닌 하드캐리를 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 MBTI E와 I를 넘나드는 아주 새하고 신박한 캐릭터. 오늘은 E인가요, I인가요? 이게 비가 오면 사람들이 이게 좀 축축 처지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거의 조금 좀 아이에 가까운. 아이에 네. 가까운. 아, 그렇군요. 아, 정말 말씀을 시작하시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약간 침체되는 게 매력이에요. 네. 전반적으로 다들 약간 쑥 다운되는데 그게 기분 나쁜 침체됨이 아니라 뭔가 빠져든다. 막 이런. 네. 굳이 안 들어가도 될 곳으로 들어간다 이런 느낌이에요. 조마조마해요. 자, 어쨌든 오늘도 이렇게 출연료 하나씩 앞에 두시고 많이 드셨네요. 출연료 많이 쓰셨네. 예, 뭐 두 잔째인데 아, 드셨대요? 출연료를 더블 받으시면 어떡해요? 예, 직원 아이. 특혜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또 여기 직원분이시니까. 네, 우리 정효준 PM님, 네. 네. 우리 백훈종 이사님, 우리 김동환님. 네. 예, 혼자서 이제 이 직책을 부르지 말아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네, 저는 끝까지 이렇게 갑니다. 굉장히 편합니다. 아, 편안하시군요. 네, 다행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눠볼 게 말이죠. 오늘도 주제가 있습니까? 네. 여러분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에 주제를 이렇게 줘요. 이렇게 진짜로 이 자리에서 주는 거예요. 이거를 못 믿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정말 답답한데 진짜입니다. 왜 봉투에 넣어서 주는 아, 그러니까요. 나는 여기에 넣을 거면은 뭔가 좀 이렇게 양이 있거나 다양하게 써 있거나
그래 이렇게 써 있거든요. 짜잔. 자 보시면 오늘의 주제입니다. 트위터의 빅마우스들. 트위터의 빅마우스들 어떻게 뭐 트위터 하세요? 저는 글은 안 쓰고 있고 그냥 좀 좋아하시는 분들 몇 분 팔로우해서 보고 있긴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빅마우스 중에서도 가장 큰 어. 빅마우스인 테슬라. 테슬라? 네, 오. 일론 머스크. 뭐 워낙 뭐 또 네. 예, 영향력을 빼놓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렇죠. 네. 네. 그분 트위터 한 방에 이제 코인장이 막 들썩들썩하니까 뭐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 거는. 공감 못하는 표정인데 오늘 다들 뭐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오늘 아이가 더 심해지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제멘트를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 내가 트위터를 뭘 하지 이걸 역시, 진짜 역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야, 그럼 평소에 그러면 글은 안 쓰시고 그런 테슬라나 뭐 이렇게 몇몇 주요 인사들의 트위터를 보고 계시는군요. 예, 그 일론 머스크 트위터 하면은 사실 도치코인 아, 도지 알죠? 도치 아시죠? 예. 도치파더라고 네네네. 하잖아요. 도치 다음에 나온 거 혹시 알고 계세요? 뭔데요? 일론 머스크가 시바견 자기 네, 시바견. 이제 애완견을 이제 올렸어요. 네네네. 사진으로. 네. 이제 플로키가 왔다. 음. 그래서 시바이누 코인이 그때 엄청 급상승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때 저도 어깨너머로 들었던 예. 네,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시바이누가 뛰니까 플로키 이름을 따서 플로키 코인이 또 나왔어요. 어. 그런데 그 플로키도 엄청 올랐거든요. 어. 네, 그래서 그 빅마우스 하면 일론 머스크가 뭐 하나 올리면은 그거에 관련된 코인들이 계속 나오는데 제 슬픈 사연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아, 또 오늘도 슬퍼지네요. 네. 이제 일론 머스크가 달에 간다, 화성에 간다 뭐 이런 어, 얘기가 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토끼 이모티콘이랑 이제 로켓 이모티콘을 해서 기억나요, 그거. 예, 그걸 하나 딱 올렸어요. 그랬더니 토끼랑 로켓 코인이 나온 거예요. 그 버니 로켓 코인이라고 또 그런 게 나왔어요. 저 처음 들어보는 코인이에요? 예,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는 기회일 수도 있겠다. 오. 그래서 한번 버니 로켓에 조금 이제 좀 발을 담궜는데 아하.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였나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과거의 자신에게 영상 편지 한번 쓰시죠. 그 들어가려고 하는 직전의 자신에게. 그거는 아니야. 아, 너무 웃긴데? 진짜 진실됐잖아, 눈이. 그렁그렁하잖아요. 차라리 주식을 사. 요즘은 주식이 안전한 것 같아.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저런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어떤 태도? 산업을 발전시키는 태도예요. 가령 내 돈으로. 자율주행차가 나온다. 그럼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타보겠다. 어. 이런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소비자가 있어야 사실 산업이 더 발전할 수가 거미 있는데. 같은 역할이군요. 아니 뭐 꼭 나쁜 결과가 예정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한번 내 돈으로 그렇죠. 이 산업을 발전시켜 보겠다. 내가 비록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지언정 아플지언정. 아픈 미래가 나를 찾아올지언정. 아니,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그 크립토 업계에서는 크립토 업계 종사자들보다 더 트렌드에 민감한 일반 소비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밈 코인들 제가 모르잖아요. 지금 버니 로켓 그러니까요. 코인을 모르는데 네. 이런 류의 코인을 계속 이렇게 보면서 뭔가 여기서 기회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하. 그럼 기왕 말씀을 또 좀 해주셨으니까 우리 김동환님은 어떤 뭐 트위터 트위터. 하고 계세요? 원래 그러니까 트위터 처음 생겼을 때 음. 그때 이제 기자할 때인데 조금 활동을 하다가 네네. 코인 업계에 들어오면서 공교롭게 안 했는데 그 뒤에는 뭐 딱히 하고 있진 않아요. 저는 그래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20대에 트위터를 했는데 너무 좀 그게 많이 되어가지고 뭘 돼요? 트위터는 좀 무서운 곳이다. 크게 될 게 있나요, 그게? 이렇게 말을 한마디 잘못하면 막 이렇게 리트윗을 한번 타잖아요. 그렇죠. 막 타고 되게 가는 게 엄청 몇만 빠르니까. 건씩 막 타고 하면 내가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약간 좀 무서움을 느끼고. 네, 그렇죠. 지금은 그냥 아이디만 있고 남들 거 보고. 보는 용도로 사용을 하시고. 네. 근데 크립토는 꼭 필요해요. 크립토 투자하시는 분한테는. 정보가 가장 많은 빨리 번지는 곳? 그러면은 우리 중에 또 유일하게 가장 그나마 정상인 우리 백훈종 이사님은 트위터 하세요? 트위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예. 지금도 계속 올리고 꾸준히. 네, 제 실명으로 계정을 어. 활성화시키는데 매일매일 시간을 조금씩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보통 어떤 글들을 조금 올리시는 거예요? 제가 뭐 트위터를 한 지는 얼마 되진 않았는데 네네네. 저희 회사 홍보도 하고 이제 제 개인 브랜딩도
높일 겸 트위터를 이제 하고 있고 한 1,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제가 좋아하는 비트코인 얘기 많이 올리고요.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올리는데 이 트위터가 130자밖에 안 쓰여요. 맞아요, 맞아요. 제한이 포스팅 있잖아요. 하나에. 근데 이제 거기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길게 쓰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탈해라고 하잖아요. 탈해라고 하죠. 실타래. 달고 탈해. 거기 또 물고 또 달고 이어서 달고. 제가 좀 한 번 쓰면은 길게 쓰는 편이라서 말이 많으신 편이구나. 그렇게 탈해를 네, 맞아요. 탈해를 길게 써가지고 올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좋아요, 하트 표시 올라가는 걸 보면서 좀 만족감을 느끼는. 관종이시구나. 예, 약간 말 많은 관종. 제가 이제 사진은 잘 안 찍는데 네네. 제가 쓴 거에 좋아요 눌리는 거에 희열은 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희열까지 느끼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좀 안 어울린다. 아니 나는 왠지 그런 거 되게 3회차가 되니까 이제 이분도 슬슬 슬슬 이제 모공으로 정상의 나오기 기운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네.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일단 1, 2화 때는 잘 숨기셨거든요. 네. 어쨌든 간에 뭐 지금 그럼 이 세 분 중에서는 트위터를 가장 좀 어떻게 보면 활발하게 활용하고 계신 그런 분이네요. 이 빅마우스라는 이야기 뭐 아까 전에 잠깐 또 우리 정효준 PM님 입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그들의 영향력 어느 정도인가? 또 요 판에서 요 계통에서 빅마우스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다? 뭐 이런 것들 좀 예시를 들어주실 분들이 좀 계실까요? 뭐 일론 머스크를 아까 예로 드셨잖아요. 어느 정도냐면 네. 그 많은 분들이 카카오톡은 많이 쓰잖아요. 텔레그램은 잘 안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치. 크립토 투자하는 사람들은 텔레그램이 거의 주력 SNS거든요.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에 없는 기능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봇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을 대화창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유행한 봇이 그러니까 채팅 봇이 뭐가 있냐면 네. 일론 머스크 봇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이라는 단어를 얘기하거나 네. 아니면 도지코인이라는 단어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텔레그램 알람이 와요. 얘기했습니다. 하고. 얘가 지금 이 얘기를 했다. 아, 이게 되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였냐면 네네. 초기에 원래 일론 머스크는 그 페이팔이라고 해서 미국의 되게 큰 온라인 결제 업체를 처음에 창업했던 멤버인데 쉽게 얘기하면 금융에 대한 감수성이 되게 뛰어난 사람인데 비트코인 암호화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왜 지금까지 비트코인을 안 했지? 이건 나의 실수다 라고 트윗을 하나 하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막 올라갔어요. 드디어 일론 머스크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엄청나게 살 거다. 뭐 이런 얘기들과 함께 근데 그 이후부터 얘가 뭐라고 말만 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막 이렇게 막 오르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도지코인 귀여운데 이러면 도지코인 가격이 오르고 귀여운데 그랬더니 막 올라. 네, 그 마치 그런 거랑 비슷해요. 한국에 지진 나면 네네. 그 지진이 갤러리에 글 올라오는 거 아세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이제 팬들이 응원하는 갤러리가 있어요. 사이트라는 DC 인사이드에 사이트에. 갤러리가 있는데 아무 이유 없이 지진이 나면 다 거기로 몰려가서 지진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실제입니다. 지진이 씨 갤러리가 지진이 나면 거기로 가서 아무 이유 없어요. 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진이 씨가 약간 그 공익적인 어떤 그 광고 맞아요. 모델이 됐어. 지진 뭐 홍보대 뭐 진짜요?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요즘 약간 그런 시대인데 일론 머스크가 뭔 말만 하면 이게 빵빵 터지니까 텔레그램 채팅 그 봇이 생겼고 저도 그걸 구독하고 있거든요. 해봐야겠다. 알리면 오는 거예요? 알림이 와요. 근데 초기에는 이게 되게 민감했어요. 뭐 말만 하면 확확 오르고 막 이랬는데 그치. 10% 20%씩 어우. 요즘에는 이제 약발이 좀 많이 떨어졌죠. 요즘은 조금 그때까지는 아니다. 그렇죠. 어. 근데 이제 다른 빅마우스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럼 지금 빅마우스로 뭐 이렇게 대표되는 인물은 일론 머스크 말고는 없는 거예요? 옛날에 플랜 B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플랜 B? 플랜 B가 이름이에요. 그래요? 트위터는 가명으로 활동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네네. 아마 뭐 유럽 쪽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오랫동안 금융계에 몸담으셨던 분인 것 같고 전문 투자자인 것 같아요. 헤지펀드나 뭐 프라이빗 에퀴티 쪽에서 오래 일하신 분인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그 유명한 비트코인의 가격 예측 모델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이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발행량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 발행량이 정해져 있는 거에 어떤 뭐 공식을 이제 넣어가지고 네. 이렇게 가격이 올라갈 거다.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발행량이 줄어드니까 이런 공식을 만들어서 이제 인기몰이를 하신 분이 있는데 네. 이분이 이제 트위터에서 계속 그렇게 자기의 분석 그 분석 결과를 올려서 네. 뭐 팔로워가 한 300만 명까지 이렇게 쫙 올라가가지고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됐습니다. 근데 그게 한창 이제 불 붙었을 때가 2021년.
연말 비트코인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뭐 1억 5천만 원, 1억 6천만 원, 그 달러로 환산하면은 뭐 10만 불, 네. 10만 불, 뭐 11만 불, 12만 불까지 아마 예측을 했을 거예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 그렇게 간다. 왜냐면은 이 공식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다. 과거 기록을 보면 다 그렇다. 이렇게 계속 예측을 하셨는데 그거를 몇 달 동안 맞췄어요. 심지어. 오, 진짜? 네. 월 말마다 가격 예측을 했거든요. 오. 아마 6월, 7월, 8월, 막 9월 이렇게 4번 연속으로 쫙 맞추고 연말로 가면서 점점 틀리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21년 11월 달을 고점으로 찍고 비트코인 가격이 쭉 내려왔거든요. 아, 그렇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플랜 B의 유명세가 사그라들었고 지금은 이제 욕도 많이 먹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뭐 신기가 있는 분 아닐까요? 무당 같은? 진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도사다. 그거 깔았다, 자리 깔았다. 왜냐면은 4달 연속, 3달인가 4달 연속으로 계속 그냥 가격을 맞춰버렸어요. 월말마다. 대박이다. 그거는 어느 정도여야 운이지. 네,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계속 그렇게 오랜 기간 맞출 수가 있지? 자기가 진짜로 이제- 진짜 무당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분이 이제 신발이 좀 떨어지신 거지. 빨리 저기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셔야 돼요. 거기서는 이제 뭐 산이 아니라 뭐 네, 어쩌면은 지하로 들어가서 이렇게 수도원 같은 데서 이렇게 수도원에서 기도하는 게 문화일 수도 기도를 있잖아요. 하면서. 기도 전 매매는 이걸 똑같다고. 받아주실 줄은 몰랐어요. 죄송해요. 감사해요, 진짜. 잘 받으시네요. 야, 무당을 받는다고? 와. 그 얼마 전에 그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랩하는 거 들으셨어요? 랩이요? 예, 막 춤추면서 랩하는. 힙합? 예. 전국 노래자랑에 비탈릭이 나왔다라는 그 밈으로 소화가 됐던 국내에서. 아, 국내에서 이제 패러디 창작 같은 거죠? 예, 그래서 그 비탈릭이 마이크를 이렇게 막 춤추면서 이제 노래를 하는데 예, 여러분들의 재산이 다 저분한테 지금 달려 있다고. 저런 사람이 지금 여러분의 재산을 지금. 그래서 한동안 좀 밈식으로도 돌았던 적이 있어요. 진짜 예. 요즘은 온라인상에 진짜 재밌는 사람 너무 많은 것 같아. 정말로. 예. 트위터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많이 하지만은 외국에서 또 더 많이 지금 이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한국에서는 보통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SNS에 아주 조예가 깊지 않은 분들은 좀 힘들어해요. 이 텐션을 트위터라는 SNS의 텐션을. 네네. 왜냐하면 가보면 뭐 요즘에 사람들이 막 떠들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네. 뭐 우측에 이렇게 딱 나오는데 요즘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주제 여기 보면은 이상한 얘기들. 그러니까 쉽게 보통 일상생활 하시는 분들이 접하기 힘든 주제들 이런 것들이 많고 아무래도 이제 익명 기준 플랫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 한마디 해도 되게 가시도치게 하고 필터가 없는 거지.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못 하죠. 상처받고 왜 이렇게까지 딥한가 뭐 이런 그리고 생각이 이제 들죠. 기본적으로 트위터는 문자 기반의 그 SNS거든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은 사진이 많은데 그치 그치. 트위터는 글이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게 또 익숙치 않은 사람들은 또 힘들어하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맨날 억울하고 할 말 많고 왜 사람들이 이 코인 싫어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이런 이제 크립토 하는 애들이 트위터를 많이 해요. 진짜 좀 분위기가 엄청 거칠어요. 저도 트위터를 처음 할 때 그냥 마냥 선풀만 달릴 거라고 순진하게 생각했다가 네. 악플이 달리는 걸 보고 이제 막 손이 바들바들 떨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거 진짜다 진짜 이거는. 아 소리 바들바들 떨릴 정도로. 그럼요. 사실 충격 많이 받았어요.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떤 거예요? 신 공격, 가족들 욕, 내가 찾아가겠다, 세상에나. 죽이겠다, 살리겠다 이런 협박까지. 비트코인이 모든 암호화폐 짱짱맨이고 나머지는 다 쓰레기야. 약간 이런 느낌의 실제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맥시들은 되게 비트코인을 일찍 사서 실제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많아요. 공상인이 아니다. 그 이제 적당히 하세요. 네, 나도 소송 걸 거야. 나 진짜 걸 거야. 네, 해시라운지 오늘도 역시 기대를 충족해 줍니다. 내 남자들의 썰 방출 계속 된다고 하는데 계속 봐야겠습니다. 네, 저도 트위터 인플루언서들 많이 팔로잉하고 있는데 요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이게 막 MT 가가지고 막 선배들이 재밌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가야겠어요. 아, 저 가고 싶습니다, 진짜. 예, 같이 한번 가시죠. 자, 해시라운지 계속해서 응원 부탁드리고요. 인포맥스T는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 경제TV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